미국의 이란 공격, 그리고 이란의 방역, 그에 따른 중동 쇼크와 세계 질서. 지금 세계 뉴스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한 문장.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이란이 방역했다. 근데 이건 단순한 한 번의 공습 뉴스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쌓인 적대의 역사, 핵과 제재, 그리고 중동의 대리전이 한꺼번에 폭발한 장면이에요. 오늘 영상은 정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보고 나면 최소 5가지를 얻게 만들게요. 첫째,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게. 둘째, 지금 어디가 맞았고 누가 위험해졌는지 지도처럼 그릴 수 있게. 셋째, 뉴스 이면의 이해관계를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게. 넷째,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흔들리는지 체크리스트를 갖게. 다섯째, 한국과 우리 삶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액션 플랜까지. 자, 시작합니다. 왜 미국과 이란은 이렇게까지 적이 되었나? 핵심은 딱 3개의 기억입니다. 주권을 뒤집힌 기억, 혁명으로 굳어진 체제, 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든 공포. 첫 번째 기억, 1953년 이란 총리 모사데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당시 석유 이권은 영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미국도 우리 편 석유 질서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결국 쿠데타 지원, 친미 왕정 강화. 이때부터 이란 사회에는 미국이 우리 정치에 손댔다는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지금 이란의 반미 정서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 경험에서 출발해요. 두 번째 기억, 1979년 이슬람 혁명.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곧바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미국은 이란을 장기 제재로 묶고 이란은 미국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뒤집힌다는 체제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강을 건넙니다. 세 번째 기억, 전쟁과 핵의 공포.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은 국가가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합니다. 국가 생존이 최우선 목표가 되고 그때부터 억지력이라는 단어가 이란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아요. 억지력은 2개로 만듭니다. 미사일, 그리고 핵 잠재력. 핵을 실제로 갖든 안 갖든 가질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상대의 계산을 바꾸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란은 왜 대리전 네트워크를 키웠나? 이란은 미국과 정면 군사력 경쟁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국경 밖에 완충지대를 만들고 상대의 동맹국을 흔들 수 있는 레버리지를 키웁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의 친일한 민병대, 시리아 친일한 세력. 이 구조는 이란에겐 전략보험이고 미국 이스라엘에겐 끝나지 않는 침입니다. 이게 오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은 반드시 어딘가에 미군 자산을 때릴 옵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군 자산은 대부분 동맹국 영토에 있죠. 즉, 전쟁은 자동으로 주변국을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자, 핵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15년 핵합의 JCPOA. 핵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제재를 풀어주는 거래였죠.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합니다. 그리고 최대 압박 제재로 전환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해도 미국이 뒤집는다. 반대로 미국은 이렇게 봅니다. 이란은 합의 틀을 이용해 시간을 본다. 서로의 해석이 정반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이 아니라 힘의 시험으로 가요. 그럼 지금 왜 터졌나? 뉴스 이면에 감춰진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다만 그건 비밀 문서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도 말로만 돌려서 말하는 현실적 이해관계예요. 크게 5가지가 겹쳤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핵 시간표. 최근 보도에서 미국 쪽은 핵 능력이 임박했다는 논리를 반복합니다. 핵을 실제로 만들기 직전 단계, 즉 돌파 직전이라고 판단하면 외교보다 군사 옵션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취급돼요. 둘째, 억지력 경쟁. 이란은 우릴 때리면 반드시 맞는다를 보여줘야 국내 정치가 유지됩니다. 미국은 너희가 건드리면 더 크게 간다를 보여줘야 동맹이 유지됩니다.
이 두 메시지가 맞부딪히면 서로가 한 발 더 세게 가는 게임이 됩니다. 셋째, 동맹 관리. 미국은 중동에서 전면전을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불안이 커질수록 미국의 우산 신뢰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결국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줄 유인이 생깁니다. 넷째,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는 전투기와 탱크가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드론,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선박입니다. 값싼 드론이 공항과 항만을 흔들고 그 한 번이 보험료와 운임을 움직여 세계 물가를 흔듭니다. 즉, 현대전은 군사 충돌이면서 동시에 가격 충격 시스템이에요. 다섯째, 국내 정치의 시간. 전쟁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왜 지금인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 메시지는 보통 핵, 안보, 국민 보호로 나옵니다. 그 이면의 동기는 동맹, 억지력, 국내 지지율 관리가 함께 얽힙니다.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현재 상황. 어디가 맞았고 누가 맞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전쟁의 지도가 어떻게 열렸는지입니다.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목표, 지휘부, 군시설을 타격했다고 알려졌고, 이란은 걸프 지역의 미군 자산과 동맹국 인프라 주변으로 드론 미사일 보복을 이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타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UAE 두바이 쪽 미국 영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이라크, 사우디, UAE 등 여러 국가에서 드론 공격 혹은 잔해, 공항 인근 폭발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어느 나라들이 방역을 받았는지를 한 장면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직접 본토에서 때리기보다 미군이 주둔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걸프 주변으로 압박을 확산시키는 패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미국-이란 2자전이 아니라 쿠웨이트, UAE, 이라크,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같은 미군 자산이 있는 지역이 자동으로 위험지대로 들어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냐? 전쟁 초기는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확정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요 외신의 예비 집계 흐름을 보면 이란 쪽 피해가 가장 크고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그리고 미군 피해가 뒤따르는 구도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망자 숫자 자체보다 민간 피해가 늘어나는 속도와 정유 가스방만 같은 인프라 타격이 현실화되는지가 확전과 경제 충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숫자보다 지표를 봐야 합니다. 지표 1. 민간 피해의 증가 속도. 민간 피해가 늘면 여론이 강경으로 가고 협상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전 위험이 급등합니다. 지표 뒤 타격 대상의 변화. 처음엔 군시설 중심이었다가 정유시설, 가스시설, 항만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제전쟁이 됩니다. 육아가 아니라 공급 충격기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지표 3. 호르무즈 해협. 여기서 봉쇄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자주 뜨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겐 경고등입니다. 실제로 봉쇄가 완전하든 부분이든 상관없이 보험료 운임 재고가 먼저 반응합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로 넘어갑니다.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6개입니다. 이 6개만 보면 뉴스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보입니다. 첫째, 유가. 전쟁이 터지면 유가는 공급 차질 뿐 아니라 공포 프리미엄으로 올라갑니다. 최근에도 공습 이후 유가가 크게 뛰고 에너지 선물 옵션 거래가 급증했다는 분석 보도가 나왔어요. 즉, 시장은 리스크 해지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스와 전기. 한국은 원유뿐 아니라 LNG도 중요합니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력 도매 가격에 압력이 들어가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제조원가로 파급될 수 있어요. 유가만 보면 반쪽입니다. 셋째, 운임과 보험. 중동 항로가 불안해지면
해상보험료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 다음이 운임, 그 다음이 납기, 그 다음이 재고, 그리고 마지막이 소비자 가격입니다. 물가는 바로 오르지 않고 순서대로 오릅니다. 넷째, 달러 강세. 위기 때 돈은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달러, 미국 국채.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통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한국 원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체감 물가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금리 경로. 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단순히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하가 늦어진다가 더 무섭습니다. 이게 센고 리스크의 핵심골입니다. 여섯째, 주식의 섹터 로테이션. 전쟁 국면에서 시장은 자주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술주 소비재, 항공여행 같은 민감 업종이 먼저 흔들리고 에너지 방산 일부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에너지 주도 유가가 너무 급등하면 수요 둔화 공포로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즉, 수혜 섹터도 무조건 상승이 아닙니다. 타이밍보다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럼 세계 경제 영향이 얼마냐를 어떻게 감잡나? 정밀 숫자를 예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계산 프레임은 만들 수 있어요. 프레임 1. 유가가 얼마나 오래 올라가느냐. 유가가 1에서 2주 튀는 건 금융 이벤트, 몇 달 유지되면 실물 이벤트, 6개월 넘으면 구조적 이벤트입니다. 프레임 2. 호르무즈의 상태, 완전 봉쇄냐, 부분 봉쇄냐, 위협만 하느냐. 위협만 해도 가격은 오르지만 부분 봉쇄가 지속되면 공급망이 흔듭니다. 프레임 3. 중앙은행의 반응. 연준이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2차 파급을 우려하느냐. 그 한 문장이 금리 기대를 바꾸고 그게 주가를 흔듭니다. 자, 이제 투자 찬스 질문. 주가 떨어졌으니 기회 아니냐? 정답은 조건부 예스입니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규칙 없이 들어가면 기회가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규칙 1. 레버리지는 금지. 변동성 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주기보다 계좌를 부숩니다. 규칙 2. 분할 매수는 날짜 분할로. 가격 맞추기보다 기간을 나누세요. 전쟁 뉴스는 하루에도 방향이 바뀝니다. 규칙 3. 투자 목적을 나누세요. 단기 트레이딩이면 손절 라인이 있어야 하고 장기 투자면 전쟁이 끝나도 살아남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테마를 쫓기보다 현금 흐름과 경쟁력을 먼저 보세요. 규칙 3. 체크포인트 4개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전략. 유가 상승세 둔화, VX 피크아웃, 달러 강세 진정, 그리고 확전 뉴스 빈도 감소. 이 4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그때가 진짜 기회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파는 얼마나 갈까?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이 안심하는 시점입니다. 시장은 보통 이렇게 안심합니다. 호르무즈가 실제로 막히지 않는다. 에너지 인프라가 대규모로 깨지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금리 경로를 다시 말할 수 있다. 이 3개가 충족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시장은 안정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트럼프는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했나? 음모론 말고 공개된 메시지와 방식만 봅시다. 트럼프 쪽 논리는 보통 2가지로 요약됩니다. 핵 임박 차단, 짧고 강한 타격으로 억지력 복원. 즉, 길게 협상하기보다 강하게 때려서 판을 흔들고 상대가 협상 테이블로 오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립니다. 문제는 상대도 계산을 합니다. 이란은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가 약해 보이면 끝이라는 논리로 강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방식은 당위 충격을 만들지만 그 충격이 장기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의 포지션. 대한민국은 군사 밖에 있지만 경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세는 정치적 한 줄보다 경제적 실무입니다. 에너지 수급, 해상물류, 환율 안정, 기업 원가 관리.
이 네 줄기가 핵심입니다. 최근 정부는 비축유가 상당 기간분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호르무즈 리스크에 대비해 중동 외 조달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물량은 단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장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중요한 건 공급 부족보다 비용 상승입니다. 한국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7가지. 첫째,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 압력. 둘째, 항공 해운 비용 상승. 셋째, 정유 석유화학의 양면성. 넷째, 제조업 원가 상승. 다섯째,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여섯째, 금리 인하 지연이 가계 기업 심리에 주는 압박. 일곱째, 방산 조선 인프라 수출 기회. 단, 기회는 정책과 수주의 시간이라 단기 과열은 위험합니다. 이제 개인의 삶. 전쟁이 개인에게 오는 방식은 4개뿐입니다. 기름값, 물가, 금리, 환율. 이 4가지가 올라가면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준비는 군사 대비가 아니라 가계 구조 대비예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8가지 액션. 첫째, 한 달 지출을 3등분. 에너지, 교통, 식료품, 금융비용. 둘째, 자동차 난방정의, 사용량 즉시 절감. 이게 가장 빠른 해지. 셋째, 변동금리 카드 이자부터 줄이기. 넷째, 비상자금 3에서 6개월 확보. 다섯째, 투자는 한 번에 말고 3번에 분할. 여섯째, 테마 투자는 총알을 작게, 비중 관리. 일곱째, 뉴스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 여덟째, 내 직업이 경기 민감이면 지출 방어 플러스 스킬업 플랜 B를 동시에.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숨은 포인트 6개만 더 짚고 갈게요. 이게 바로 뉴스의 이면입니다. 포인트 1. 봉쇄는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 봉쇄는 전면전 선언에 가깝고, 부분 봉쇄는 선박 검문, 드론 위협, 기로의 가능성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의 봉쇄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비용을 올리는 것이에요.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이 오르고 그 비용이 물가로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하루만 흔들려도 경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은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유가가 적당히 오르면 좋지만 너무 오르면 수요가 죽고 세계가 경기 둔화로 가면 결국 산유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은 유가 폭등보다 안정적 고유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포인트 3. 미국도 유가 폭등은 싫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정치적 폭탄이에요. 유가 급등이 길어지면 미국 내 물가가 뛰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경기와 정치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승리보다 통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시장의 최악 시나리오죠. 포인트 4이라는 정면전보다 분산 타격을 선호합니다. 드론,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선박. 이 방식은 비용이 낮고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곳곳이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에게는 변동성 장기화로 옵니다. 포인트 1번. 피해 국가의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쉽습니다. 이란이 노리는 건 이스라엘,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이라크 등 해상 운송로 5만 근에 포함입니다. 즉, 미국을 때리되 미국이 있는 장소를 때린다가 핵심입니다. 포인트 6. 사망자 숫자는 정치적 무기가 되기 쉽습니다. 전쟁 초기 피해 집계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는 항상 예비 집계로 받아들이고 민간 피해, 인프라 피해, 항로 리스크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오일 쇼크가 진짜냐를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오일 쇼크가 진짜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고 원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중앙은행이 물가 재정화로 판단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소비와 실적이 꺾여야 합니다. 이 네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그때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경기 둔화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 중 하나라도 깨지면 이번 충격은 짧고 굵은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에서 4주 동안 봐야 할 데이터 10개, 브렌트유 WTI 각도, 호르무즈 헤드라인 빈도, 운임 보험료 보도,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미 10년물 금리, VAX, 항공여행 vs 에너지 방산의 상대 강도, 정유 화학 스프레드, 그리고 연준 한은의 일시적 vs 2차 파급 코멘트, 마지막 결론. 이 사태를 전쟁으로만 보면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가격과 정책의 시스템으로 보면 전략이 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유가가 움직이고, 유가가 움직이면 물가가 움직이고, 물가가 움직이면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고, 그게 결국 우리 삶의 비용을 바꿉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충격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Finfluence. 지정학을 이해하면 공포가 돈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구독하고 다음 편에서 전쟁 이후 에너지와 금리의 새 질서까지 같이 잡아드릴게요.